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지만 강도준에게는 그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열기에 불과했다. 성운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웅성거림은 마치 벌떼가 날아다니는 듯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도주는 휠체어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하며 그 모든 소리를 예민하게 걸러 듣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차거나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그 시선 밑바닥에는 권력 싸움에서 패배하여 불구가 된 전처소생의 장남에 대한 조롱이 깔려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두 다리의 감각과 시력을 잃었다고 세상에 알려져 있었으나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그가 선택한 철저한 위장이었다. 그때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누군가가 도준의 어깨를 거칠게 쥐었다. 이복 동생인 이태성이었다. 그는 도준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님, 오늘따라 더 처량해 보이시네요. 새 신부가 너무 아까워서 어쩝니까? 평생 휠체어 끄는 간병인 노릇이나 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태성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뚝뚝 묻어났다. 도주는 태성의 소나기 힘에 어깨가 으스러질 것 같았지만 짐짓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몸을 떨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계모. 최미란의 서늘한 미소가 눈에 선했다. 그들은 도준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믿고 있기에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서슴없이 그를 모욕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식장 입구에 거대한 문이 열리며 오늘의 신부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얼굴에는 신부 특유의 설렘이나 기쁨 대신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성운 그룹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팔려오듯 하게 된 결혼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버진 로드를 걸어와 도준과 태성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휠체어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도준에게 잠시 머물렀다. 소문으로만 듣던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는 남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혐오스러운 짐짝이 아닌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했다. 서연은 도준의 어깨를 쥐고 있는 태성의 손을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걷어냈다. 태성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 형님께 예의를 갖춰주시죠. 이제 제 남편이 될 분입니다. 시작 전이라 피곤하실 텐데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위엄이 있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 사람에게 쏠렸다. 태성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무언가 대꾸하려 했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는 씩씩거하며 뒤로 물러났다. 도주는 선글라스 너머로 자신을 감싸는 서연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도주는 휠체어 손잡이를 쥔 서연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긴장감에 짓눌려 있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지루한 시간 동안 도주는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동원해 서연을 분석했다. 그녀에게서는 은은한 백합 향기가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휠체어를 미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도준을 짐처럼 함부로 밀거나 거칠게 다루지 않았다. 턱이 있는 곳에서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였고 방향을 바꿀 때는 부드럽게 회전했다. 그것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도준의 마음속에서 흥미로운 불꽃이 일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마저 마무리되자 두 사람은 호텔 최상층에 마련된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는 동안 좁은 공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도준의 휠체어를 지켰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 끝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오늘 밤 두 사람이 첫날 밤을 보내야 할 장소였다. 성운그룹의 황태자와 그의 아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감시와 통제가 없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다. 도준은 이제 곧 연극의 일막을 내리고 진짜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열고 서연이 도준을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방 안은 호화로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삭막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연은 도준을 창가 쪽으로 옮겨준 뒤 돌아서서 문을 굳게 잠갔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며 두 사람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시켰다. 넓은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이 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을 때 도준은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글라스 너머로 서연의 모습을 똑바로 응시할 준비를 마쳤다. 서연은 깊게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병을 집어 투명한 유리잔에 물을 따랐다.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채웠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비록 정략 결혼이었고 상대는 거동조차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은 그녀에게 있어 여인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잔을 들고 천천히 몸을 돌려 휠체어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목이 마를 것이라 생각했기에 물을 권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풀어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린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휠체어는 비어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 선글라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리던 찰나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본능적인 공포심에 뒷걸음질 치려던 그녀는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을 느꼈다.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던 그녀의 입을 커다란 손이 부드럽지만 강압적으로 막아섰다. 귓가에 닿는 숨결은 뜨거웠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낮고 침착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지만 소리는 지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 방 곳곳에 최미란이 심어둔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거든. 서연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를 안고 있는 사람은 분명 방금 전까지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도준이었다. 도준은 서연이 진정되었다고 판단했는지 천천히 그녀를 놓아주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도준은 휠체어에 구겨져 있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건장한 남성이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눈이었다. 항상 선글라스 뒤에 감춰져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던 그 눈동자는 지금 그 누구보다 선명하고 날카롭게 빛나며 서연의 전신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위압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리가 그리고 눈도 전부 거짓말이었나요? 도준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걸어가 방구석에 놓인 오디오의 볼륨을 높였다. 클래식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그는 비로소 안심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5년 동안 앉은뱅이 흉내를 내는 건 생각보다 꽤 고역이거든. 그가 피식 웃으며 내뱉은 말은
서연에게 더욱 큰 혼란을 주었다. 도주는 탁자 위에 놓인 와인을 능숙하게 따르며 서연에게도 한 잔을 권했다. 그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부자연스러움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즐기듯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최미란과 이태성이 내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을 때 나는 선택해야 했어. 죽은 듯이 살아서 훗날을 도모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개죽음을 당할지 말이야. 서연은 그제야 이 남자가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재벌가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멀쩡한 사지를 못 쓰는 척 연기하며 5년을 버텨온 그의 인내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두려움보다 경외감이 먼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과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자신과 결혼을 한 것인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정체를 드러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와인 잔을 받아들지 않은 채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왜 저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를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아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가요?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도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서연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서연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아까 결혼식장에서 당신이 내 동생 녀석에게 했던 행동 꽤 인상적이었어. 모두가 나를 비웃고 조롱할 때 유일하게 나를 위해 화를 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나는 간병인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기에는 당신 아버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자금 흐름과 성운그룹의 이중 장부 일부가 들어있어. 서연은 손에 들린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녀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생명줄이자 도준이 내민 동맹의 증표였다. 도준은 서연의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선택해. 평생 장애인 남편의 수발이나 들면서 최미란의 꼭두각시로 살 건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썩어 빠진 왕국을 무너뜨리고 진짜 주인이 될 건지.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기다려왔던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건넨 와인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뜨거운 열기를 남겼다. 그녀는 빈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도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를 단순한 장기말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예요. 도준은 그녀의 당찬 태도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밤의 정적 속에서 새로운 공모가 시작되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라는 이름 아래 묶인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도준은 서연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여전히 병약하고 무능한 남편을 연기해야 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성운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한 칼날을 갈게 될 것이었다. 서연은 도준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는지 듣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단순히 복수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재건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선택한 남자가 상상 이상의 거물이라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며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다. 성운그룹 본가의 아침은 언제나 무거운 침묵과 함께 시작되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가정부들의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마저 집안의 냉기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인 듯했다. 서연은 도준의 휠체어를 밀고 긴 복도를 지나 다이닝룸으로 향했다. 벽에 걸린 고풍스러운 명화들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치 이 집안의 이방인을 감시하는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도준은 휠체어 위에서 고개를 약간 떨군 채 무력한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손끝에서 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주고받지 않았지만 맞잡은 손과 휠체어의 진동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전장에 나가는 전우처럼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다이닝룸에 들어서자 식탁 상석에는 최미란이 우아한 자태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이태성이 숙취에 찌든 얼굴로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과 도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대화를 이어갔다. 서연은 익숙하게 도준의 자리를 잡고 그 옆에 앉아 식사 보조를 준비했다. 은식기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공기를 갈랐다. 태성은 신문을 거칠게 넘기며 비아냥거렸다.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형수님이 밥까지 떠먹여주니까 나도 어디 가서 다리라도 부러뜨려야 하나. 그의 말에는 도준에 대한 경멸과 서연에 대한 비틀린 욕망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서연은 태성의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죽을 떠서 도준의 입가에 가져갔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고 도준을 향한 눈빛에는 연민을 가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도준은 입을 벌려 서연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태성의 말을 못 들은 척 흘려넘겼다. 최미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아침부터 소란 피우지 마라, 태성아. 그리고 새아가는 오늘 오후에 내 방으로 좀 와라. 집안의 법도와 안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내 어머니하고 짧게 대답했다. 식탁 밑으로 도준의 손이 서연의 무릎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걱정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도준을 다시 방으로 데려다 준 뒤 최미란의 호출을 기다리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도준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재빨리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쳤다. 방 안이 어두워지자 그는 서연을 향해 손짓하며 책장 뒤편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서재처럼 보였지만 책장 뒤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모니터들이 가득한 밀실이 숨겨져 있었다. 이곳은 도준이 지난 5년 동안 외부와 소통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온 지휘 통제실이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성운그룹의 주가 변동 추이와 이태성의 차명 계좌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서연은 도준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라며 그가 구축해놓은 정보망의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준은 모니터 화면 중 하나를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최미란이 오늘 너를 부른 건 단순한 훈육 때문이 아니야. 내 약점을 캐내거나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속셈이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밤 이태성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는 태성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원본 장부가 아버지의 서재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오늘 밤 태성이 그것을 빼돌리려 할 것이라는 정보였다. 도준은 자신이 직접 움직이기에는 감시의 눈이 너무 많다며 난감해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단에 찬 눈빛으로 도준을 바라보았다. 제가 할게요. 제가 그 장부를 가져오겠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최미란의 방에서 2시간 넘게 설교를 들어야 했다. 최미란은 가문의 역사와 예법을 들먹이며 서연을 기죽이려 했지만 서연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예의 바르게 응대했다. 최미란은 서연의 빈틈없는 태도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서연이 방을 나설 때 최미란은 한여를 시켜 서연에게 보약을 한 채 지어 보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라며 생색을 냈지만 서연은 그 약에서 미세하게 나는 독특한 향을 맡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약을 화분에 몰래 부어버리고 도준과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곧 해가 지고 그들의 작전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도준은 밀실에서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CCTV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검은색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로 나섰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도준의 목소리가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귓가에 들려왔다. 복도 2구역 클리어. 지금 지나가. 서연은 그림자처럼 민첩하게 움직여 회장 서재가 있는 2층으로 향했다. 곳곳에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도준의 완벽한 타이밍 지시 덕분에 서연은 그들의 눈을 피해 서재 문 앞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었지만 도준이 알려준 비상해제 코드를 입력하자 부드럽게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서연은 펜라이트를 입에 물고 금고가 있는 벽면 액자 뒤를 살폈다. 도준이 예측한 대로 금고 다이얼에는 미세한 지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도준이 불러주는 번호를 신중하게 돌렸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붉은색 표지의 두꺼운 장부가 놓여 있었다. 서연이 장부를 집어드는 순간 복도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예상보다 빠르게 이태성이 나타난 것이었다. 도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숨어. 태성이가 들어온다. 서연은 황급히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이태성이 들어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금고 쪽으로 다가갔지만 이미 금고 문은 닫혀 있었고 장부는 서연의 품 안에 있었다. 태성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그는 책상 근처를 서성이다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졌다.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며 서연이 숨어있는 책상 밑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태성이 허리를 숙여 만년필을 주부려는 찰나 복도 끝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려왔다. 도준이 기지를 발휘하여 반대편 복도의 화재 경보기를 오작동시킨 것이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태성은 깜짝 놀라 허리를 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집안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그 틈을 타 서재를 빠져나와 덩굴식물이 무성한 베란다를 통해 자신들의 방으로 향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찬바람이 뺨을 때리고 나뭇가지가 옷을 스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방으로 통하는 창문이 열려 있었고 도준이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올렸다. 방 안으로 들어온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장부가 꽉 쥐어 있었다. 도준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고 떨고 있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장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도준은 장부를 받아들고 서연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 극복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강력한 유대감으로 묶어주고 있었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도준과 서연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은 여전히 경호원들이 오가는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방 안은 평온했다. 도준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용기는 내 계획을 1년은 앞당겼어.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어. 태성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를 거야. 서연은 도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이 위험한 연극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을 속일 만큼 치밀하고 자신을 목숨 걸고 지켜줄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태성은 전날 밤의 숙취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인해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간밤의 서재에 누군가 침입한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반면 도준과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얼굴로 식사에 임했다. 도준은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는 척하며 서연이 주는 물을 받아 마셨고 서연은 태성을 향해 우아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도련님 어제는 주무시는데 불편함 없으셨어요? 밤에 좀 소란스러웠죠. 태성은 씹던 빵을 뱉어낼 뻔하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미소 속에 숨겨진 승리감을 읽어낸 듯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던 부부의 칼날이 서서히 그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음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성운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자선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입구부터 화려한 꽃장식과 레드 카펫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라 불리는 정재계 인사들이 가면무도회처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서로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강도준은 휠체어에 앉아 그 역겨운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곁에는 짙은 남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목선과 어깨 라인을 우아하게 드러낸 드레스는 화려한 보석 없이도 그녀 자체를 빛나게 만들었다. 서연은 도준의 휠체어를 밀며 파티장 안으로 들어섰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그 시선 속에는 몰락한 황태자에 대한 동정과 신데렐라가 된 여인에 대한 시기심이 뒤섞여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이태성은 파티장 중앙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도준과 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왔다. 형님, 그리고 형수님 오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 두 분이 빠지면 섭섭하죠. 태성의 목소리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눈동자는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서연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은 듯 쳐다보다가 이내 불쾌한 시선을 거두고 도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도준은 태성의 가식적인 인사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정면을 응시했다. 도준의 침묵을 무시라고 받아들인 태성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관리하며 돌아섰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서연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태성은 도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님, 오늘 밤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도준은 태성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리듬을 탔다. 이미 도준의 정보망은 태성이 꾸미고 있는 유치한 음모를 파악하고 있었다. 태성은 서연을 도둑으로 몰아 도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완전히 묵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도준은 태성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얕은지 비웃으며 그가 제 무덤을 파는 꼴을 지켜볼 준비를 마쳤다. 잠시 후 서연이 돌아왔고 도준은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안심시켰다. 갑자기 파티장 한쪽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유명한 보석 사업가의 부인인 김 여사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목을 감싸쥐고 있었다. 내 목걸이,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하고 있었는데 김 여사의 외침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희귀한 물건으로 오늘 파티의 또 다른 주인공이나 다름없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출동하여 출입구를 통제했고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태성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김 여사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보안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잠시 소지품 검사가 있겠습니다. 귀한 물건이 분실된 만큼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객들은 불쾌한 기색을 보였지만 워낙 고가의 물건이라 어쩔 수 없이 검사에 응했다. 태성은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들은 교묘하게 서연 쪽으로 수색망을 좁혀왔다. 서연은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클러치백을 보안 요원에게 건넸다. 요원이 가방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딸려 나왔다. 그것은 잃어버렸다는 김 여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파티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경악과 비난의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김 여사는 목걸이를 보자마자 서연에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성운 그룹의 며느리라는 사람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백했지만 상황은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태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혀를 차며 나섰다. 형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형님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렇지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키시다니요. 태성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서연과 도준에게 꽂혔다. 사람들은 휠체어에 앉은 도준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남편 구실을 못하니 부인이 도벽이 생겼나 보네. 쿵쿵. 서연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가방에 넣은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묻혀버렸다. 태성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경비원들에게 서연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선글라스 너머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에 장착된 작은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반격의 신호탄이었다. 갑자기 파티장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LED 스크린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화면이 바뀌었다. 원래는 성운 그룹의 역사를 담은 홍보 영상이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전혀 다른 영상이었다. 흑백의 CCTV 화면 속에는 조금 전 파티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웨이터 복장을 한 남자가 서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의자에 놓인 클러치백에 은밀하게 목걸이를 집어넣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다. 그리고 그 웨이터가 구석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고 돈봉투를 받는 장면까지 이어졌다. 돈을 건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태성의 비서실장이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스크린과 태성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이태성이 고급 유흥업소 룸에서 고위 관료에게 뇌물 다발을 건네며 성운 그룹의 불법 증축 허가를 청탁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태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이번 것만 잘 처리해 주시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은 어차피 병신이라 아무것도 모르니 신경 쓸 거 없고요. 태성의 저급한 언행과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태성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꺼. 당장 저거 안 꺼. 미친놈들아. 뭐 하는 거야? 그는 리모컨을 찾으려 허둥지둥 날뛰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최미라는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태성에게 달려들었다. 성운 그룹의 황태자라 불리던 태성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쳤다. 도주는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을 배경으로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준을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였음을 깨달은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전율이 서려 있었다. 도주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가자. 이 쇼의 엔딩은 이미 정해졌어. 두 사람은 소란스러운 파티장을 뒤로 하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뒤에서는 태성의 고함 소리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소음일 뿐이었다. 호텔 로비로 나온 도준과 서연은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연은 도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오늘 당신은 내 영웅이었어요. 도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 저들은 이제 진짜로 우리를 죽이려 들 거야.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의 남편은 단순한 장애인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 힘을 가진 잠룡이라는 것을. 차에 오르며 도주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내일 닥쳐올 폭풍은 더욱 거셀 것이 분명했다. 태성과 최미라는 쥐새끼처럼 궁지에 몰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것이다. 도주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을 바라보며 다음 수를 계산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할 때였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다. 서연은 그런 도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호텔 연회장에서의 치욕적인 사건이 있은 직후 최미란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본가 응접실에 있는 고가의 도자기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다. 바닥에 산산조각난 파편들은 마치 그녀의 무너진 자존심과도 같았다.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던 이태성은 어머니의 광기에 질린 표정으로 술만 들이켜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강도준을 살려두는 한 자신들의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최미라는 핏발선 눈으로 태성을 노려보며 섬뜩한 명령을 내렸다. 가평 별장으로 보내 조용히 지내라는 핑계로 거기 가둬두고 오늘 밤 안에 끝내버려. 사고사로 위장하는 거야. 화제가 가장 깔끔하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이사회의 권유라는 명목하에 반강제로 가평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도로는 인적조차 드물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끌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운전대를 잡은 수행기사는 최미란의 신복이었기에 두 사람은 뒷좌석에서 아무런 대화도 나눌 수 없었다. 도주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은 무력한 남편을 연기하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서연의 손을 잡은 그의 소나기 힘은 평소보다 훨씬 강했다. 서연은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도준의 체온에서 그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기사는 두 사람을 내려두고는 도망치듯 차를 몰고 사라져버렸다. 숲속의 적막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별장은 으리으리했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고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묘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연이 냄새를 맡고 미간을 찌푸리자 도주는 조용히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침묵을 지시했다.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익숙한 솜씨로 촛불을 켜 방 안을 밝혔다.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 속에서 도준의 얼굴은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소형 탐지기로 방 안 곳곳을 훑으며 도청장치나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했다. 서연은 긴장된 숨을 삼키며 창가에 서서 밖을 감시했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 몇 개가 별장을 향해 접근하고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도주는 서연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놈들이 왔어. 최미란이 보낸 전문 청부업자들일 거야. 오늘 밤 이곳을 불태우고 우리를 사고사로 처리할 셈이지. 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도준을 바라보았지만 도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근육을 예열하며 전투 태세를 갖추는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고 재킷을 벗어던졌다. 셔츠 위로 드러난 그의 등과 팔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냈다. 도주는 서연을 방 안쪽에 있는 안전한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등 뒤에 있어. 절대 나서지 마.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그 순간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사시미 칼 같은 흉기가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선두의 선거구의 남자가 도준을 보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놈이 서 있네. 마지막 가는 길이라 기적이라도 일어났나 보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도준은 순식간에 거구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버렸다. 으악하는 비명과 함께 거구가 바닥에 나뒹굴자 나머지 놈들이 당황하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좁은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준은 5년 동안 숨겨왔던 무력을 폭발시키며 짐승처럼 날뛰었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남편은 단순히 건강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살인 기술을 익힌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도준은 날아오는 칼날을 맨손으로 쳐내고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한 놈이 서연을 노리고 달려들자 도준은 의자를 발로 차 놈의 진로를 막은 뒤 공중으로 뛰어올라 놈의 목덜미를 내리치웠다. 콰직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도준의 얼굴에는 피가 튀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동자는 피를 볼수록 더욱 차갑게 가라앉으며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성운 그룹의 그림자 황태자가 가진 진짜 얼굴이었다. 괴한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품에서 라이터를 꺼내 미리 뿌려둔 기름에 불을 붙였다. 화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 카펫에 불길이 치솟았다. 낡은 목조 건물인 별장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찔렀다. 리더는 불길을 방패 삼아 도준에게 덤벼들었다. 그는 훈련받은 전문가인 듯 날카로운 단검을 휘두르며 도준을 압박했다. 도준은 불길 속에서 춤을 추듯 칼날을 피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리더가 회심의 일격을 날리는 순간 도준은 상체를 뒤로 젖혀 피한 뒤 그대로 리더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고는 복부에 강력한 니킥을 꽂아 넣었다. 리더는 피를 토하며 불타는 벽 쪽으로 날아갔다.